자, 오늘은 투자의 기재 SR경제연구소의 최성락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에 방송 출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송이라기보다는 그냥 요즘은 그냥 몇 군데 좀 나가는 게 좀 있긴 합니다. 뭐 방송 출연이라기보다는 책 홍보를 위해서 두 발로 뛰신다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방송 출연이나 그런 걸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책을 출판하면은 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출연 요청이나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다 나가고 있고요, 사실은요. 방송 출연을 그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시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스튜디오 돈돈은 어떤 계기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뭐 그 아나운서나 앵커가 마음에 들어서라든지 예. 새로 이것이 뭐 완전히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었고 우리 네네. 좀 계속 노력하고 점점 좋아진다고 하고 그래서 네. 저도 좀 기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우선 왔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은혜를 음. 두고두고 기억하는 스타일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 네, 그 초반 멤버들은 저희가 기억을 하고 사실 좀 오늘 소장님 오신다고 해서 네. 어제 이제 넷플릭스에서 하나 개봉된 게 있어요. 네. 암호화폐 그 관련 영화인데 그 아무도 믿지 마라. 그게 2019년에 커다라가라는 거래소가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다큐멘터리 1시간 20분짜리 굳이 보고 오늘 교수님과 대화 한번 해보려고. 저 코인을 좀 많이 좀 하면 저도 얘기가 좀 많거든요. 코인 하셨어요? 조금 많이 그러니까 1, 2년 동안에 조금 많이 심했고 사실 조금 많이 했었어요. 코인을 조금 많이 아트코인도 해봤고 그러니까 비중이 비트코인도 해봤고 네. 사실 비트코인 선물까지 해봤어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볼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음. 사실 주변에서도 돈을 많이 번 친구들도 많이 있고 퇴사한 친구도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증권사 직원이라는 이걸 버리고 나버리고 그냥 편하게 저도 이제 좀 묻고 싶은 거. 종잡을 수 없는 남자네. 저는 접근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권사에 계신 분 맞아요? 적금을 하셔서 은행으로 어떻게 코인을 오셔야겠다. 통해서 어떻게 바뀐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코인을 통해서 사실 네. 저도 코인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코인에 대해서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오갈 것 같습니다. 일단 50억을 벌어서 교수직도 던진 최성락의 투자법, 정확히 책의 워딩입니다. 이거 어떤 책이에요? 뭐 비트코인 얘기만 있나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그때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18년도에 투자책을 하나 낸 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때는 이제 20억을 달성하고서 쓴 책이었었습니다. 근데 투자책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좋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저도 이제 투자책을 계속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게 중요하고 좀 도움이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이게 중요한데 그 다음 이야기까지 나오는 케이스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 벌고 나서요? 네, 돈 벌고 나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에 대해 성공했다는 책을 보거나 실패했다는 책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몇 년 지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게 있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2018년도에 20억을 벌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뭐 제목이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투자책을 썼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독자들한테는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하나회가 좀 이렇게 마무리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스스로 좀 정리를 하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또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책을 썼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 개인 경험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샀고 왜 팔았냐. 보통 이제 투자책 보게 되면 그냥 이런 방법이 하면 어떻게 됐다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다라고 하지만 개별 종목을 왜 사고 왜 팔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경험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가장 좀 궁금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비트코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샀고 언제 어떤 과정으로 중간에 팔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어떤가 해당되는 거 주식 같은 경우에도 왜 그거를 사게 되었고 어떤 생각으로 샀고 어떤 생각으로 팔게 되었고 그런 거를 좀 제가 그냥 경험담을 그냥 쓴 거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정말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라고 네. 하는 거.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다. 네. 쓴 책이죠. 직장에 대한 네. 구애도 좀 들어간 것 같고 다시 한번 엎어.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아니고요. 예, 아니에요?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네.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음. 근데 이제 그러면 뭐 할까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는 계속 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20억 원을 버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돈을 굴려가지고 지금 50억까지 벌고 나서 이제 교수직을 던진 거는 50억이 모였을 때 던지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네. 그 제가 원하는 금액이 있었고요. 이 정도 금액이 되면 그만둘 수 있겠다라고 얼마입니까? 있었었고, 그러니까 교수님. 그 당시에는 네. 그 금융 자산만으로 그 당시에 15억, 그러니까 제가 가진 돈을 제외하고 15억 정도였었으니까 한 그냥 20억 정도 되면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네. 이때 이제 금융 자산이 그 부동산 빼고 금융 자산이 20억이 되었던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만뒀지만 사실은 그 후에 좀 더 오르고 그래서 그 후에 좀 더 올랐죠, 부동산이든 그거든. 그래서 어쨌든 네. 이거는 그만두려고 했을 때에 예. 그때가 딱 그때 어. 시점에서 지금 채팅창에 부럽습니다 교수님 도움 좀 주십시오 고수님 교수님 도와주세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를 양성하시듯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신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저희가 호칭을 이제 교수님 그만두셨으니까는 소장님으로 불러도 되는 거죠? 예, 소장 그냥 제가 네. 연구소 경제연구소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소장이라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코인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조금 제가 이제 작년에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현금이 필요해서 그래서 몇 개,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상 약간 좀 조정을, 너무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작년에 막 8천만 원 이렇게 갔을 때는 가졌어. 그때는 좀 전체적에서 금융 자산 중에서 비중이 너무 커졌고,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현금이 좀 필요했고, 그래서 몇 개 좀 어떻게 그것 때문에 처분했었고, 지금 대부분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다른 알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요즘 뭐 게임 쪽 관련해서 코인이 핫하던데. 알트코인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건 비트코인인 거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거 있죠. 이것도 그냥 이건 어쩌다가 이거는 오를 것 같지 않고 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냥 어쩌다가 그냥 크게 그냥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거는 이제 주된 게 아니고 조금 그냥 어느 정도 전체적인 비중에서 굉장히 적은 부분에 해당되는 그것만 아예 그거는 정말로 그냥 재수롭게 하나 탁 터지지 않을까 해서 들어간 게 몇 개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마이너스고 그런 거는 그냥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이제 주 종목은 사실은 비트코인을 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 알트코인 같은 케이스는 저도 확신을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시장 상황 변화가 오게 되면 그것은 좀 사고팔고가 좀 되는 거고요. 알트코인에서는 근데 전체적으로 수익이 이더리움에서 좀 있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익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알트 들고 있던 것 중에 상패가 돼가지고요. 그거 이제 제가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상패되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83% 정도 되거든요. 정말 이제는 제 영역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있는데 지금 그럼 코인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으신 거고 전체 자산에서 코인 비중이랑 이제 주식 비중이랑 이거 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는 여쭤봐도 되겠죠? 부동산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가 상당히 좀 큰데 지금 여기서는 뭐 부동산을 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네.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종잣돈이 이제 1억 원이 만들어져서 그 돈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1억으로요? 네, 1억으로 종잣돈을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다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약간 좀 쓴 돈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2013년 그 정도에 제가 이제 투자 자금이 7천만 원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5천만 원이 주식이었던 거고요. 네. 5천만 원 주식이었고 이제 1천만 원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식이 훨씬 컸고요, 비중이 컸는데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2018년, 9년 그때 같은 케이스에서는 비트코인 비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식 비중하고 거의 비슷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주식이 5천만 원이었고 코인이 1,000만 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5대 1인데 2018년 경우에는 둘 다 이제 같은 비중이었던 거고요. 같은
그때 이제 2억 이런 식으로 비중이었던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케이스가 비트코인 계속 올라주니까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거의 2배 정도 비중이 되어버렸던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했다고 한 것이 비트코인 비중이 좀 전체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비트코인 좀 팔아서 이쪽으로 옮겨서 네. 작년 가을부터는 계속 50대 50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도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거의 도박이라 할 정도로 진짜 엄청난 그 리스크 감내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 등락이 너무 크기도 하고 24시간이지 거래가 되다 보니 가장 사실 우리 댓글창에 해바라기님이 올려주신 게 봤을 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코인은 도대체 어떤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까? 꿈에서 이거 사라고 나오나요, 교수님? 이런 질문 주셨는데 뭐예요? 투자 모멘텀이라고 할 게 있나요? 코인이?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수 있다. 이건 사도 되지 않을까? 100%는 못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는 딱 2개밖에 없고요. 사실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못 믿겠고 저는 이제 나머지는 이게 살 생각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래서 산 게 있지 않냐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몇 백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건 워낙 그냥 갑자기 그냥 10배, 20배 오르는 경우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도박식으로 같이 보는 게 있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딱 2개밖에 없는 거고요. 비트코인을 처음에 제가 사게 된 거는 이제 알게 된 거는 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2013년도였고 2013년도였는데 그 전에는 이제 기사는 좀 나왔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는 좀 많이 있었고 많이 나오다기보다는 그냥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어쩌다 한번 나오는 사정이 있는데 근데 201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서 그때 이거는 사놓으면 되겠다,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가장 큰 그 모멘텀 사게 된 계기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딱 고정이 공급돼 있다는 거. 2,100만 개로서 고정이 딱 공급이 고정돼 있는 거. 근데 고정이 공급돼 있는 거는 사실은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그런 상품은 없거든요. 금도 굉장히 공급이 고정됐다고 하지만 계속 금도 채굴이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정됐다라고 해도 진짜 고정되어 있는 건 없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정말로 2,100만 딱 고정이고 늘릴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하고 어떠냐라고 하면 다른 알트코인하고 기본적인 차이는 다른 알트코인은 계속해서 이게 채굴이. 증가되는 케이스입니다. 도치코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채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이 고정됐다는 얘기는 수요에 의해서만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요. 근데 어떤 이제 관리자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가 이게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위험성이 있는 거고 아예 그냥 무작정 채굴할 수도 있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가 되면 공급이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도 이제 사실 저는 그게 좀 문제인데 유상증자가 근데 비트코인은 딱 2,100만 개 고정인데 이렇게까지 고정되어 있는 거는 사실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 이제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고 수요가 떨어지면 이제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은 0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2013년, 14년 그 당시에는 소위 이제 지금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매니아 시장인 거고요. 그래서 매니아 시장이었던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상징이라고 할까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NFT 같은 느낌일까요? NFT하고 좀 다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그래서 미술품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미술품. 예, 예술품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은 수익이 월세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하지만 미술품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미술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무슨 월세가 나오냐 이런 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주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대부분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나는 이거를 얼마들 중에 꼭 가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서 딱 2사람만 달려들면 그 가격 폭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천경자 그림 좋아하는데 천경자 그림에 대해서 아는 사람 거의 없고 그리고 그걸 사겠다는 사람조차도 별로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그림을 꼭 사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 2사람만 달려들면 그게 몇 억씩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래서
2,100만 개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1,600 뭐 잊어버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1,600만 개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전 세계에서 하나라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1,600만 명이 넘을까 안 넘을까? 2,000명 훨씬 넘을까? 높죠. 그건 훨씬 넘을 거라고 봤고 네.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오를 모르겠다라고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처음에 그걸 살 때 저는 10년 생각하고 이건 분명히 10년 사이에 분명히 1억 원 된다라고 해서 와. 가지고 사게 된 거였던 거고 그래서 그때 사서 중간에 오른다 어쩐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처음 살 때 저는 10년을 보고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고 10년이 되면 2014년 되면 그때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처음에 살 때 지금은 그때는 이제 수요가 그렇게 하지만 10년 정도 후에는 분명히 이거는 수요가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공급은 고정됐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것이고 네. 최소한 1억 원 된다고 봤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네. 이제 이게 제가 사실 제 생각보다는 좀 더 훨씬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 사실. 근데 공급이 정해지면 이게 향후 현재 화폐 가치를 대신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화폐 가치를 하기에는 이게 2,100만 개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통용이 2017년에도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하게 되면 이건 2,100만 개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이게 화폐처럼 사용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화폐로 사용된다면 어떨까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GDP가 3,200조 막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당시 그러면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의 GDP를 2,100만 개로 나눠보니까 하나에 정말로 몇억 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만 1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경쟁력이 작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비트코인이 화폐로만 사용될 수 있어도 이건 하나에 몇억 정도가 2,100만 개밖에 안 되니까 몇억 정도가 돼야지 우리나라 GDP가 이게 환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이거가 이게 비트코인이 화폐처럼 사용된다고 하게 되면 그런 비트코인 하나가 정말로 이게 막 10억이 넘어가고 막 이래야지만이 미국의 GDP가 이게 비트코인으로 환산이 되는 거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큰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해보니까 2,100만 개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든 아니 뭐 독일이든 영국이든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화폐처럼 사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나라 화폐가 이게 2,100만 개로 이게 환산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가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몇억 원 정도 다 가게 되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가 비트코인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단위 몇억 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화폐로 쓸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로 사용된다기보다는 그냥 그거는 그냥 정말로 아까 미술품처럼 네. 미술품 하나 딱 있으면은 그게 미술품 가지고 주고받고 하진 않지만 누구나 그래서 얼마짜리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미술품하고 성격이 가장 비슷하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 보면은 사실 어제도 이제 엑스 인피니트 그렇고 사실 해킹에 대해서 뭐 7,500 정도 이제 유출이 됐었고 사실 어제 제가 영화를 본 그것도 어떻게 보면 2019년 그게 실화인 얘기던데 결국에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표가 죽어버리니까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 지갑에 키를 가지고 있는 암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이거를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객들에 대한 돈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그런 리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계속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거래소에 그걸 맡겨놓지 못하고 이게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 당시 엑스코인 빗썸이었는데 지금은 빗썸이 이제 뭐 커졌지만 그 당시는 이게 도대체 언제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고 그 당시는 해킹도 훨씬 더 많았었던 거고 이거를 거래소에 이걸 두고 있다가는 이게 언제 다 날아갈지 모른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이제 개인 지갑으로 옮겼던 것인데 개인 지갑으로 가더라도 이게 보관하기 상당히 어려운 암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2,100만 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500만 개 정도가 날아갔다고 생각하는 게 직접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암호 보관한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어렵고 이게 언제든지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저도 그래도 차라리 거래소가 낫다라고 해서 이제 거래소로 다시 이동하게 된 케이스였던 거고요. 그런 의견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서 거래에 대한 규제가 계속 늘어난다 어쩐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거래 규제, 중국 같은 경우에 거래 금지 이렇게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쪽의 규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적어지지 않을지 지금 7년만 그 거래소 같은 케이스 이게 이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완전히 달라서 지금은 거래소가 그런 거를 날릴 가능성 그리고 날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상 책이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는 지금도 계속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암호 네네. 보관하기 워낙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거래소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뭐 그 수요와 공급의 지금 원칙에 기반해서 투자를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그러면은 뭐 이 부분은 꼭 따져보고 투자해라.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좀 쉽게 뭐 코인을 이제 거래하기에 좀 판단이 될 만한 기준 같은 팁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우리나라 주식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 더 비중을 좀 옮기게 된 이유가 아까 네. 이제 말한 이제 사실 코인하고 주식하고 이제 거의 지금 같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에서 이제 매출이 오르고 이익이 오르고 아니면 이제 뭐 그 기업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주식하면서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당했는데 유상증자가 갑자기 유상증자가 돼가지고서 그냥 막 폭락을 하는 케이스 아니면 이게 뭐죠 중간에 이제 그 CEO나 회사가 이제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서 그냥 갑자기 폭락하는 케이스.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 식약처 같은 경우에서 뭐 의약 회사였는데 그것이 갑자기 뭐 이게 뭐 사기다 어쩌다 부정 저질렀다라고 해가지고서 갑자기 식약처에서 그냥 뭐 판매 정지 뭐 이런 사태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굉장히 유명한 기업, 굉장히 훌륭한 기업, 주가도 계속 뭐 오르는 그런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한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막 정지되니까 하한가를 맞고 그런 걸 보고 나서는 이게 회사가 좋다 어쨌다의 문제가 아니고 매출, 그러니까 보통은 매출이 뭐 좋아지면 막 산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무리 매출 좋아지고 이익이 넘어가도 이게 그 기업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주주를 위하지 않고 좀 이게 주가 그런 거 좀 뭐라고 할까요? 지배주주의 입장만 생각한다고 하거나 그런 거는 아무리 기업이 좋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거, 이 코인이 유망하다 아니다,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코인이 좋은 의미가 하더라도 그거를 발행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그쪽이 걔네들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된다는 것이 거기는 그런 지배하는 사람이 없는 거고요. 없기 때문에 그냥 누가 이렇게 조정해야지 이렇게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근데 보통 이제 지금 투자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개발자가 있는 거고 주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믿을 수 없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다 어쩐다고 하더라도 투자하는 것은 제 경험상으로는 그냥 아무리 투자가 유망하다 뭐가 좋다 어쩌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서는 들어가기가 힘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그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누구 소수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발자는 있지만 그냥 모두 정말로 그냥 다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그쪽에 나쁜만 마음은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접근하는 거는 저는 코인을 좋아하고 지금까지 코인을 성공했다 어쨌든 돈을 벌고 지금도 코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알트코인은 그래서 쳐다보지 않는 건 그런 이유 때문에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앞으로 상승이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있는 거고 예. 수요가 계속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만 보면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반 개인 투자가들 같은 케이스에서는 들어갔다가 그냥 막 피보고 나오고 2017년 18년에 그랬고 지금도 작년에 7천 8천 갔다가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분들은 중에서 코인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기관 투자가는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기관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기업 같은 경우가 사거나 막 큰 돈을 들이지 않는데 지금은 기업이 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넥슨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요가 저는 그리고 제가 2014년 15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 수요도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고 네. 그리고 기관들도 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건 그런 이유죠. 수요가 앞으로 증가한다.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 이건 네.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는 항상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트코인 뭐 ETF에 등록된다,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에서 비트코인 팀을 만들었다, 뭐 베네수엘라에서 뭐 화폐를 통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니, 비트코인 채권도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이제 수급적인 이슈화 된 이벤트는 대부분 다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아닌가요? 사실 중국은 이제 뭐 안 한다고 했고 중국이 바뀐다는 뭐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기관이 했어 말씀대로 기관이 이제 우리 비트코인을 이제 하겠다 뭐 했으면은 사실 더 이상의 나올 수 있는 수급적인 이슈의 부분은 이벤트적으로는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수요 중에서 이제 어떤 수요냐의 문제인데요. 이제 이런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막 들어오는 수요 이런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죠. 주식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주식이 마음에 들어서 꼭 주주가 되고 싶다 이런 수요보다는 그냥 가격이 막 오르니까 저거를 사면은 나는 이거를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 수요는 가격이 떨어지면 다 나가죠. 이건 분명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산 사람이면은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그건 이제 그런 수요는 다 없어집니다. 근데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주가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는 이 회사의 주주가 꼭 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팔려고 하진 않는 것이고 네. 그런 수요가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선 난 이 회사의 주주가 꼭 되고 싶다. 이 회사가 좋아질 것 같아서 가지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기업이 뭐 주가랑 관계없이 그 기업이 이제 약간 하락이 된다거나 좀 망해가는 것 같으면 그런 경우는 이제 파는 것이고 근데 또 대주주가 있잖아요. 네. 관계자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수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아무리 그게 그냥 기업이 굴러가더라도 그래도 그걸 팔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오히려 더 싸면 더 샀지 이런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이제 어떤 수요냐의 문제인데 가격이 올라가가지고서 저걸 사면은 좋겠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수요는 그 수요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다 나가는 거고요. 다 나가는 거고. 근데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가지고 있는 수요도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케이스.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좀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 생각하면. 근데 또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제가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든 말든 어쨌든 간에 내가 비트코인 몇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희소성에 좀 희소성이라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미술품 얘기했는데 네. 천경자 그림이나 제가 전 천경자 좋아하니까 그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누가 뭐라고 하고 걔가 뭐 이게 그림이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뭐 이게 뭐냐 이런 사람도 되게 많은 것이고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리고 이런 게 무슨 몇 억씩이나 되냐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랑 관계없이 나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는 뭐 누가 몇 억을 준다고 해도 안 팔고 뭐 소장 가치가 본인이 그렇게 갖고 되는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비트코인에 그런 사람이 많은 겁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가격이랑 관계없이 내가 비트코인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그리고 사실은 저도 좀 그쪽으로 간다는 게 뭐냐고 하게 되면 제가 뭐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다, 넷플릭스 주식을 가지고 있다, 뭐 마이타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 모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리고 알트코인 무슨 폴카닷을 가지고 있다,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사람 반응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반응이 이게 다르거든요, 완전히 그게. 약간 또 매니아층의.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가격은 그러니까 그렇게 수요는 그런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더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계속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떨어졌으니까 팔아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떨어지면 지금 내가 몇 개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비트코인을 100개를 가지겠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식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2,100만 개, 아까 뭐 1,600만 이게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쪽 세계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졌지만 기술자나 그쪽 세계에서는 비트코인이 좀 상징적인 그러니까 이게 그 에르메스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비트코인 몇 개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수요가 있으면은 이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떨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건 이제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뭐 시계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그런 이제 기조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그 뭐라 해야 될까 바운더리가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이제 교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전제가 있네요.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뭔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기반을 한다는 게 그러면 코인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데 같은 결에서 주식도 투자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이제 주식하고 코인하고 이제 같다고 했고요. 네. 비중은 한 같다고. 5대5 네네. 네, 지금 비중은 이제 같다고 했고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매출하고 이익이 계속해서 20% 오르는 그러니까 해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오르는 주식 회사 주식을 그런 주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은 뭐냐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고 하게 되면은 주식에서는 그냥 4년에 2배입니다. 그러니까 네? 4년 후에 2배가 될 수 4년 있을까? 뒤에 2배요? 예, 4년 후에 2배. 뭐 그렇게 크지 않아 소박하시네요 생각보다. 4년 후에 2배를 그러니까 4년 후에 2배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 이제 연 20% 정도씩 오르게 되면 4년 후에 2배가 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4년 후에 2배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올랐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목표 수익률은 그러니까 4년에 2배인데 4년 후가 되면 그럼 2배가 돼 있냐라고 하게 되면 2배가 아니고 훨씬 더 올라 있더라고요.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래서 4년 후에 2배이고 그러니까 4배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매출과 이익이 연평균 20%씩 오르면 4년 후에 2배가 되니까 그 가치로 따지면은 그래서 그런 걸 대상으로 투자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폭락했다 어쩐다고 하게 되면은 뭐 주가 이번에 유가가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판단 기준이 뭐 지금은 떨어졌지만 4년 후에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4년 후에는 그래도 2배가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4년 후 2배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생각을 해보거나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하면 팔아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기준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4년 후에 2배가 될까 아닐까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여튼 주식으로도 이제 이번에 좀 50억 될 때 좀 많이 기여를 했는데 4년 후 2배가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그러면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이러한 뷰가 나왔을 때 코인을 다 정리하겠다는 혹시 그런 건 따로 있을까요 혹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미술품이라고 했는데 지금 고흐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그 미술품이라고 하지만 미조? 미술품이었다고 하지만 몇 년 뒤 지나가게 되면 거기다 수요가 또 인기가 확 사라지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흐처럼 처음에 인기가 없는데 갑자기 인기가 확 오르는 케이스도 있는 거고 근데 인기가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0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심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될 거냐 그렇게 보진 않는 것이고 언제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좀 비트코인 팬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식으면은 이거는 아까처럼 그냥 굴러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게 갑자기 이게 그냥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확 확 사라지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거 그거는 계속 체크를 하죠. 근데 쉽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식이 변하니까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발생하게 되면 그냥 언제든 0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제 지인 중에서도 2014년부터 이제 코인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면 얘가 말을 하다가도 흥분을 해요.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해서 형 이건 무조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 친구는 계속 이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이 코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좀 사실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물어봤었던 겁니다. 팬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냥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리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봐도 코인에 투자하는 그 기준과 주식 투자의 기준이 지금 명확히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뭐 장기적인 뷰 정도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는 투자잖아요. 근데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그만두시고 결단을 내리신 건데 후회 없으십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결정하기 전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혹시 사실. 가족이 있으십니까? 가족이 있죠. 가정이 아니 뭐 난 혼자 지내시는 분도 여기도 계시고 예. 저는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혼자 살면은 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좀 적어지면 그렇기도 할 것 같은데 다른 가족들의 반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게 갑자기 교수님 말씀처럼 인기가 확 식어가지고 들어있던 자산이 다 거품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주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반대가 있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 집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그만둘 거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계속 좀뭐 1년 2년간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네. 거기는 그런 뭐 인정이 됐고 근데 부모님은 굉장히 싫어하셨죠. 네, 뭐 굉장히 교수님 싫어하셨죠. 그럼 개인적으로는 지금 후회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고민을 많이 했고 예. 막상 이제 그만두겠다 결정하고 이제 직장에 이야기할 때는 사실 좀 패닉 상태에 좀 그런 게 좀 됐었던 거고 근데 그만두고 난 후에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이게 안 하게 됐습니다. 훨씬 더 네. 안락한 삶을. 안락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잘못했다 그리고 이러지 말 걸이라고 그런 생각은 해보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거기를 옛날에 그 직업을 있었었나라고 하는 게 내가 그랬었었지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후회한다거나 네. 그러지 않냐고 질문도 가끔 받는데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요즘 사실 우리 때에서 가장 많이 꿈꾸는 게 이런 그죠. 파이어족 아닙니까? 그래서 참 교수님을 뵈면서 이게 진짜 가능할까 싶은데 어쨌든 해보신 유경험자로서는 후회 없이 잘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처음 뵙는 거고 해서 개괄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다음에 더 자세한 이야기 한 번 더 모시고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여기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